우리 엄마 손에 있는 점이랑 똑같아요. 추운 겨울, 얼어붙은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19살 도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막 불판 위에서 뒤집은 호떡을 건넨 상대는 차가운 공기에서도 볼이 발갛게 물든 9살 꼬마 아이였어요. 명품 코트가 너무 커 보일 만큼 작은 어깨가 떨리는 숨과 함께 도윤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점이라고 신기해하는 아이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슬픈 눈빛의 이 아이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마다 따뜻한 축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겨울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장 골목이 차가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리에서 민도윤은 묵묵히 호떡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죠. 20살이 된 도윤의 손은 또래들과 달리 거칠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철판을 다루고 반죽을 치대느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달아서 글씨가 희미해진 가스통 위에 철판을 올려놓으며 도윤은 하얀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박계심 할머니가 뒤쪽 창고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죠. 도윤아, 오늘은 너무 차가운데 오래 서 있지 마라.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야말로 따뜻한 데 계세요. 오늘은 일찍 마감할게요. 하지만 도윤은 시선을 돌려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죠. 이번 달 병원비 35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8만 원.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찍 마감한다는 건 사치였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도윤은 카톡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죠. 한 친구는 대학 합격 소식을 자랑했고 다른 친구는 캠퍼스 투어 사진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알림을 꺼버렸어요. 다들 대학 간다는데 나는 오늘도 장터네. 혼잣말이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상인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 김 사장과 채소 가게 박 사장이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도윤이 벌써 나왔네. 역시 시장에서 제일 부지런해. 김 사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내 호떡 아니면 겨울에 우리 장사도 안 돼. 손님들이 호떡 사러 왔다가 생선도 사고 가거든. 하지만 옆에 있던 박 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듯 말했어요. 그래도 노점 때문에 통로가 너무 좁아져서 말이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고 불평도 많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김 사장이 박 사장을 타이르듯 말했죠. 아이고, 애한테 뭐 그런 소리를.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때였습니다. 시장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장두식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도윤 앞을 지나가며 장두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도 잘 지내나? 요즘 구청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알고 있어?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이란 단어는 언제나 불안을 가져왔죠. 장두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다들 편해질 거야. 이런 추운 데서 고생 안 해도 되고.
김 사장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장 부회장, 아침부터 그런 무거운 얘기는 좀. 장두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시장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도윤은 다시 반죽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소리였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죠.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고 차체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어요. 또 누가 왔나? 요즘 이상한 차들이 자꾸 드나든다니까. 박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세단은 시장 중간쯤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신호등도 없는데 왜 멈추는지 이상했죠. 차 안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창문 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한리안이었습니다. 리안은 코를 창문 밖으로 내밀듯이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호떡 냄새가 차 안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리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의 무기력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그리운 것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죠. 앞좌석에 앉은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창문 올리세요. 감기 걸립니다. 운전기사가 버튼을 누르려 하자 리안이 작은 손으로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리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과 리안의 눈이 마주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히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은 고급 옷을 입은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저런 부잣집 애들은 호떡 같은 거 안 먹겠지. 하지만 리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떡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결국 창문을 올렸고 세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는 차를 보며 상인들이 수군거렸죠. 저 차 말이야, 한태그룹 회장 집 차래.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어요. 손자가 많이 아프다더라. 엄마가 죽고 나서부터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도윤은 멀어지는 세단을 바라보다가 다시 호떡 반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의 집 사정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죠. 철판이 달궈지자 도윤은 반죽을 떼어내 동그랗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시장에 퍼졌어요. 그때 도윤이 반죽을 뒤집으려다가 손등을 긁었습니다. 가려운 느낌이 들어 무심코 긁었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또 긁니?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을 텐데. 할머니의 말에 도윤이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손 등에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갈색 반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그 점이었죠.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가려워요. 뭐 별거 아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호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했던 그 눈빛이었죠. 시장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었고 이른 아침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도윤의 호떡 노점에도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였죠. 도윤아, 호떡 2개만 줘. 손자 녀석이 너네 호떡만 먹겠다고 해서. 도윤은 밝게 웃으며 호떡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호떡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추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퍼졌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대견해.
이 나이에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칭찬에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현실이 있었죠. 대학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평범한 20살의 삶도 모두 포기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자 시장은 제법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쉴 새 없이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까 그 세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태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아이, 엄마를 잃고 밥을 못 먹는다는 그 아이가 왜 호떡 냄새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그런 부잣집 아이와 자신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조금씩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 시장에서 시작된 그 작은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장두식이 다시 한번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도윤의 작은 호떡 노점도 그 계산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심 할머니가 다시 나와 도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를 받아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머니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좋은 날이 올까요? 재개발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고 시장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도윤은 철판 위에 호떡을 뒤집으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호떡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멀리서 학교 가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도윤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불과 1년 전까지 도윤도 저들과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시장 한쪽에서는 김 사장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박 사장은 채소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 시장이 자신들의 터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손등의 반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오늘따라 그 반점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도윤은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떡 냄새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설탕과 견과류의 향기, 그리고 노릇노릇 구워지는 반죽의 냄새가 어우러졌어요. 그 냄새는 마치 시장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정겹고 그리우면서도 편안한 냄새였죠. 도윤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도윤은 몰랐습니다. 한태그룹 회장 저택의 아침 7시 넓은 식당에는 호화로운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놓인 긴 테이블 위에는 영양사와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가득했죠. 연어 스테이크, 유기농 샐러드, 신선한 과일 주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식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색하게도 식탁 한쪽 끝에 앉은 작은 아이는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할리안이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식탁 반대편에 앉은 한태성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손자를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리안의 접시는 처음 그대로였어요. 포크조차 들지 않았죠.
가정부 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집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방에서 대기하던 요리사도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리아는 접시 위의 연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던 기억이었죠. 우리 리안이는 밥 잘 먹어야 힘이 나지. 엄마 낳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 엄마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띄운 미소가 오히려 더 슬펐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리아는 다시 눈을 떴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태성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리안의 그대로인 접시에 머물렀죠.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안아, 이건 내 몸에 좋은 거야.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 리아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었어요. 연어 한 조각을 겨우 입에 넣었지만 씹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음식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리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태성이 급히 일어나 손자에게 다가갔고 가정부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집사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태성이 리안의 등을 토닥였지만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안은 입에 있던 음식을 뱉어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자가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2시간 후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사가 태성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리안 군의 경우는 심리적 외상과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음식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성은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죠. 억지로 먹이려 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기다리다가 아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먼저입니다. 건강해야 마음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상담사는 더 설득하려 했지만 태성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서재는 고급 원목 가구와 수많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봉투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낸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태성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리안의 엄마가 아닌 오래전 집을 떠난 큰딸이었죠. 태성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또 다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리아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방에는 고급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지만 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무언가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리안과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호떡이 들려 있었어요. 길거리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의 입가에는 호떡 기름이 살며시 묻어 있었고 리안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엄마랑 먹던 거면 혹시 먹을 수 있을까? 리안의 작은 독백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우는 법을 이미 배워버린 10살 아이였죠. 밤 11시 태성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리안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손자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상처를 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리안아. 할아버지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은 닫힌 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죠. 다음 날 아침 리아는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은 더욱 왜소해 보였어요. 가정부가 도시락을 건넸지만 리아는 가방에 넣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이 가정부의 일과가 되어버렸죠. 현관에서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학교 끝나고 바로 가자.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라탄 아이를 보며 태성은 한숨을 삼켰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큰딸을 집에서 쫓아내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딸이 울며 매달렸지만 태성은 냉정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우리 집안에 그런 남자는 안 된다. 내가 선택해라. 가족이냐, 그 남자냐. 결국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태성은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른 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태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학교에 도착한 리아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리아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리안도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지만 열지는 않았죠.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리안아, 너 왜 맨날 도시락 안 먹어? 맛없어? 리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교 밖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김밥을 파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득 엄마와 함께 길거리 음식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리아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성이 물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니? 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어랑 수학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리아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체중을 재고 여러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또 줄었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있었죠. 의사가 태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지도 몰라요. 태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자를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줄 수 있었지만 아이의 마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호떡 냄새였죠. 리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아이의 표정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본 태성은 놀랐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보지 못했던 반응이었죠. 무엇이 이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나는 냄새였을까요? 태성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해봐야겠다고요. 아이가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길거리 음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냄새, 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봤어요. 시장 입구가 보였고 그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호떡을 굽는 연기였죠. 엄마랑 먹었던 그것 같아요. 그때 그 냄새예요. 리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살아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 박 씨가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성도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죠. 저기, 잠깐만요. 그냥 냄새만 맡고 올게요. 제발요, 할아버지. 리안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던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니 위생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손자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전기사는 회장의 눈치를 보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5분만이다. 그 이상은 안 돼. 리안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비싼 코트를 입은 작은 소년이 시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태성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죠. 아이가 무언가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으니까요. 시장 입구로 들어선 리안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이런 시장 바닥엔 왜 온 거야? 그러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리안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떡 냄새를 따라갈 뿐이었죠. 드디어 도윤의 노점이 보였습니다. 철판 위에서 호떡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었고 도윤은 능숙하게 반죽을 뒤집고 있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확인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년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꼬마 손님도 호떡 좋아해? 리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철판 위의 호떡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노릇노릇한 반죽, 가장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설탕물,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견과류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랑 먹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리안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랑 자주 먹었나 보네? 우리 호떡이랑 비슷한가?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도윤이 눈치챘어요. 도윤은 더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호떡을 집어 봉지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자, 조심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야 해. 도윤이 호떡을 건넸습니다. 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어요.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엄마의 손처럼 느껴졌죠. 철판에서는 계속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리안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공격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추억이 감각과 함께 되살아났죠. 리안이 호떡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천천히 입을 벌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설탕이 입안에 퍼졌고 달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죠. 그 순간 리안의 머릿속에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길거리를 걷던 날이었어요. 봄날 오후 엄마가 웃으며 호떡을 건네주었죠. 우리 리안이는 호떡을 참 좋아하네. 엄마도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먹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건강해 보였어요. 볼은 발그레했고 눈은 반짝거렸죠. 리안과 함께 호떡을 나눠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병원에서 보낸 석 달은 악몽 같았어요. 엄마는 점점 야위어 갔고 결국 리안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떡을 씹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죠. 이 맛, 이 냄새, 이 온기가 모두 엄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윤은 우는 아이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랐지만 아이가 품고 있는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리안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 맛있으면 또 와. 아저씨가 더 맛있게 구워줄게.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떡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목구멍이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무언가를 삼킨 순간이었죠. 멀리서 태성이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음식을 먹는 모습,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 정도로 움직이는 게 거리 음식이라니. 태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최고급 요리사를 고용하고 영양사를 붙이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시장 구석의 작은 호떡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태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리안이 호떡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호떡값 얼마예요? 리안은 서툴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건네려 하자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잔돈이 없으니까 그냥 먹으렴. 그래도 도움 받으세요. 리안이 말하자. 그래, 그러면 1,000원짜리 가지고 다음에 또 와.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려다가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여기 매일 있어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매일 있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리아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손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리안이 차에 오르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땠니? 맛있었니?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랑 먹던 그 맛이었어요. 태성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그리움을 호떡 하나로 달래고 있다니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차가 시장을 떠나면서 리아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떡 노점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리안의 손에는 아직 호떡 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빈 봉지였지만 놓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도착한 후 리아는 처음으로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많이는 먹지 못했지만 수프를 몇 숟가락 떠먹었어요. 태성과 집안 직원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리아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엄마가 좋아하던 호떡을 먹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던 그 맛이었어요. 호떡 형아는 정말 친절했어요. 내일도 가고 싶어요. 짧은 일기였지만 리안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리아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성도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손자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노점 가까이 가지는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안이 호떡 노점에 다가가자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왔던 꼬마 손님이네. 오늘도 호떡 먹으러 왔어? 리안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도윤은 철판 위에 반죽을 올리며 말했죠.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구워줄게. 설탕도 듬뿍 넣고. 도윤이 반죽을 펴고 소를 넣는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리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호떡이 노릇노릇 구워지는 동안 리아는 호떡 값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제처럼 큰 지폐를 꺼내지 않고 10,000원짜리를 꺼냈죠. 형아, 이거 맞아요? 리안이 처음으로 도윤을 형아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이 놀라며 웃었어요. 형아라니 고맙네. 근데 호떡은 3,000원이야. 거스름돈 7,000원 줄게. 도윤이 거스름돈을 세면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리안의 시선이 다시 도윤의 손에 머물렀어요. 오른손 등에 있는 커다란 갈색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호떡을 굽느라 손에 묻은 기름기와 설탕 가루 때문에 반짝거렸죠. 리안이 갑자기 손을 뻗어 도윤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형아, 여기 설탕 큰 거 떨어졌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도윤의 손등을 톡톡 쳤어요. 도윤은 리안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거 설탕 아니야. 도윤이 행주를 꺼내 손등을 닦아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워지지 않았죠. 도윤이 다시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져. 우리 할머니는 이게 복점이라고 하시는데 점이 좀 크지. 리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리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도 여기 똑같이 있었어요. 점이요. 리안이 자신의 오른손 등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죠. 정말 똑같아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 점은 우리 가족만 있는 특별한 표시라고. 도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이 느껴졌어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근처에서 장을 보던 상인 하나가 수군거렸죠. 그러고 보니 한태그룹 회장도 손에 큰 점이 있다던데. 또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예전에 TV에서 봤어. 인터뷰할 때 손이 나왔는데 정말 눈에 띄더라. 멀리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도윤의 손등에 고정되었어요. 그 반점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딸들의 손등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있던 선천적인 표시였습니다. 태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의 일치일 거야. 태성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리아는 계속 도윤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아, 혹시 형아 엄마도 손에 이런 점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어.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리안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를 일찍 잃었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죠. 리안이 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형아 엄마도 하늘에 있구나. 우리 엄마처럼. 도윤이 리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아픔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태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리안 옆에 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도윤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손자가 신세를 지고 있군요.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리안이가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태성의 시선이 다시 도윤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그 반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겨우 시선을 돌렸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가족은 있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태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손등의 반점, 부모님의 부재.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죠. 그래, 고생이 많구나. 리안아, 이만 가자. 태성이 리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가려는 순간 리안이 태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형아 손에 있는 점, 엄마 손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태성이 몸을 굳혔습니다. 리안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만 있는 특별한 표시라고.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차에 오른 후 리아는 호떡 봉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호떡을 다 먹었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태성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죠. 운전을 하는 박 기사가 백미러로 회장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색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리안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호떡 형아한테 매일 가면 좋겠어요. 태성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만약 정말로 도윤이 손자라면 19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며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리안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알겠지?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죠. 집에 도착한 태성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과 의심이 계속 충돌했죠. 설마 그럴 리가.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반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가족에게만 있는 유전적 특징이라는 것을 말이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큰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딸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오른손 등의 반점. 도윤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딸을 내쫓은 것도 19년 동안 찾지 않은 것도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를 발견했다 한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성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죠. 한편 시장에서는 도윤이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 부잣집 아이가 왔구나. 계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게 그 아이 보면 마음이 짠해요. 엄마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다니. 도윤이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리안이 엄마도 같은 점이 있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할머니, 우리 엄마도 손에 이런 점 있었어요? 계심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엄마도 똑같은 데 있었지. 눈에 띄는 점이었어.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슬퍼하시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성은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잔 속의 호박색 액체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지만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큰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이 도윤과 어딘가 닮아 보였습니다. 특히 눈매와 콧날의 곡선이 비슷했어요. 태성은 사진을 보다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어요. 네, 회장님. 오준호입니다. 비서 준호의 목소리는 늦은 시간임에도 또렷했습니다. 언제나 회장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를 봐야겠어. 그리고 태성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침을 삼킨 후 다시 말을 이었죠. 오늘 본 노점, 호떡 파는 그 젊은이 말이야. 그 소년에 대해 알아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호는 의아했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성은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준호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시장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어요. 먼저 도윤의 노점 근처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생선 가게 김 사장이 준호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준호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태그룹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김 사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한태그룹에서 나오셨구나. 무슨 일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호떡 파는 청년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이름이 뭐죠? 김 사장이 대답했어요. 민도윤이요. 20살 정도 될 거예요. 착한 아이죠. 준호는 수첩에 메모하며 계속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불쌍한 애예요. 엄마는 도윤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아빠는 애초에 없었고요. 옆집 박계심 할머니가 키웠죠. 할머니도 이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준호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채소 가게 박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도 있었어요. 도윤이 엄마가 어디 부잣집이랑 뭔가 있었다는 얘기요. 물론 그냥 소문이지만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의심받을까봐 참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죠. 도윤 씨 어머니 성함은 뭐였나요? 김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성은 한 씨였던 것 같아요. 한민정인가 한민주인가 정확하지는 않네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씨라는 성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회장님 큰따님의 이름이 한민서였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한민서는 아니었나요? 김 사장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아, 맞다. 한민서. 그거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정말로 회장님의 큰따님이란 말인가요? 그럼 도윤은? 준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이며 협조를 요청했죠. 공무원들은 대기업 비서실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도윤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봐야 합니다. 서류를 뒤적이던 직원이 파일을 찾아 건넸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란을 확인했죠. 한민서, 1980년 3월 15일생, 2005년 11월 8일 사망.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맞았어요. 회장님이 큰따님을 내쫓은 게 2004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거였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거였어요. 준호는 서류를 복사한 후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기록도 확인해야 했죠. 도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록을 모두 찾았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의 병 때문이었을 거라고 짐작됐습니다. 서류를 모두 모은 준호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태성의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태성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듯한 표정이 있었죠.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도윤, 어머니 한민서.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사망 날짜를 보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민서가, 내 딸이 이미 죽었단 말인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성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딸을 죽인 거야. 집에서 쫓아내고 혼자 아이를 낳게 하고 그것도 모르고 19년을 살았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미 늦었어. 민서는 죽었고 도윤이는 19년 동안 고생했어.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난 그저 죄인일 뿐이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이 임신했을 때 집에 돌아오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손자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사진이 첨부된 서류였습니다. 도윤의 증명사진이었죠. 태성이 사진을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마의 굴곡과 턱선이 똑같았어요. 정말 내 손자구나. 태성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 씨에게 알리시겠습니까?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해.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의 동의를 받아야.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받아들일까요? 한편 리아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호떡 형아의 손등에 있던 반점이 떠올랐죠. 쉬는 시간에 리아는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오른손 등에 점을 그렸어요. 엄마랑 똑같네. 형아랑도 똑같고. 리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물었어요. 뭐가 똑같아? 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형아가 정말 친척인지 알고 싶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성이 서재에서 나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리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태성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리안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리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떡 형아 말이야. 리안이가 보기에도 정말 엄마 손이랑 똑같은 점 없니? 리안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똑같았어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요. 엄마가 우리 가족 표시라고 했는데.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손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19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날 저녁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장에 가기로요. 이번에는 직접 도윤과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비록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4시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계심 할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더 많은 호떡을 만들어야 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도윤은 묵묵히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도윤은 가스통을 점검하고 반죽 재료를 꺼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손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곧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끝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타는 냄새인가 싶었지만 점점 짙어지는 연기를 보고 도윤은 불안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장 끝을 바라보니 붉은 빛이 어둠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노점을 떠나 소리가 난 쪽으로 뛰었어요. 시장 끝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키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상인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 허둥지둥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몇몇이 소화기를 들고 왔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소방차 불렀어? 아직 안 왔어. 빨리 물이라도 뿌려야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곧바로 자신의 노점으로 뛰어가 큰 물통과 대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수도에서 물을 받아 불길을 향해 뛰었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썹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물을 끼얹고 다시 뛰어가 물을 받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빨갛게 변했고 옷은 연기 냄새로 가득했죠. 김 사장이 도윤을 도우러 왔습니다. 야, 위험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어요. 불길이 옆 가게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박 사장도 물동이를 들고 합류했죠.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차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빨간 트럭에서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호스를 연결했죠. 굵은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뿜어졌습니다. 도윤과 상인들의 노력 덕분에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어요. 소방관들이 본격적으로 진화를 시작하자 불은 금세 잡혔습니다. 하지만 창고 하나는 완전히 탔고 주변 건물들도 그 흐름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죠. 도윤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얼굴은 그 흐름으로 새까맸어요. 김 사장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칭찬도 잠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상인 몇 명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하필 새벽에 불이 났을까? 그러게. 창고에는 인화물질도 없었는데 의심의 눈초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장두식이 나타났어요. 그는 불탄 창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큰일이네. 다치신 분은 없나요? 장두식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차가운 빛이 있었죠.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재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낡은 건물, 엉성한 전기 배선, 언제 또 불이 날지 몰라요. 상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장두식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해가 뜰 무렵 경찰과 소방조사관이 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고 했죠. 도윤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지만 조사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전기 합선일 가능성이 높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럴 수 있죠. 도윤이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옥상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장두식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두 사람은 불타고 있는 시장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생각보다 불이 빨리 꺼져버렸네. 정장 남자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장두식이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이제 위험한 시장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 상인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정장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화재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장두식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하나 있어요. 호떡 파는 그의 말이에요. 오늘도 불 끄느라 앞장섰더군요. 정장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애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화재의 원인으로 만들면 되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호떡집 애가 제일 먼저 나와 있었대. 가스통을 켜놓고 있었다던데? 혹시 실수로 불이 난 건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속도는 빨랐어요. 도윤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는 것 같았죠. 계심 할머니는 병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화재 소식이 나왔어요. 기자가 현장을 비추며 말했죠. 노후화된 시설과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도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또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 태성은 준호로부터 화재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불이 났다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화재 발생 직전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말해봐.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고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화재 발생 10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난 거죠. 태성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명은 체격이 좋았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전기 화재로 결론 내리려고 해요.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큰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개발이 있었죠. 도윤이는 무사한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히려 불을 끄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윤 씨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요. 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자를 모함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손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죠. 계속 지켜봐. 그리고 증거를 모아.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밝혀내야 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손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도윤을 보호해야 했어요.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구청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노점 하나하나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도윤의 차례가 왔을 때 직원들의 태도가 유독 까다로웠어요. 가스통을 여러 번 확인하고 전기 배선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호떡 철판의 온도까지 측정했죠. 이 가스통 검사 필증 있어요? 한 직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찾아 건넸지만 직원은 만족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이 전기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는데 도윤이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전기선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며칠 뒤 도윤의 노점에 빨간색 공문이 붙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조사 중 불법 노점 철거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노점이 없으면 할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상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날 도윤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었다며 가스통을 켜놓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아이고, 그래도 그 애가 불을 끄려고 제일 열심히 뛰어다녔잖아. 의견이 갈렸습니다. 도윤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재개발을 원하는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도윤을 비난했죠.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하지. 재개발이 빨리 되려면 조용히 있는 게 낫지. 박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반박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은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으로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죠.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화재 발생 시각에 노점을 운영 중이었고 가스 사용 기록도 있습니다.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불을 끈 사람이에요. 왜 제가 불을 내겠어요? 담당자는 서류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를 따를 뿐이죠. 도윤은 무력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터덜터덜 구청을 나오는 도윤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태성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보고했어요. 회장님, 도윤 씨가 화재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노점도 철거될 위기고요. 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말도 안 돼. 그 아이가 불을 낼 리 없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CCTV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져와. 지금 당장. 준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시간대별로 정리된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죠. 여기 보십시오. 새벽 3시 40분, 도윤 씨는 노점 준비를 시작합니다. 영상 속 도윤은 성실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시 10분경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화재 지점 근처 CCTV가 갑자기 꺼집니다. 태성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누가 일부러 끈 건가? 준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직전 영상입니다. 두 사람이 CCTV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흐릿하지만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장두식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CCTV를 조작한 후 1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방화다. 계획적인 방화야. 준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더 있습니다.
구청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데 화재 지점이 재개발 시 우선 철거 대상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누명까지 씌우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오비서,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그리고 장두식과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그 정장 남자는 대한개발 소속인 것 같습니다. 대한개발은 재개발 사업으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한편 리아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네 할아버지 회사가 시장 다 부숴버리고 백화점 짓는다며? 한 친구가 리안에게 물었어요. 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재개발 때문에 시장 사람들 다 쫓겨난대. 리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호떡 형아도 쫓겨나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리안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태성을 찾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호떡 형아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태성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리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태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리안을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리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태성은 준호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수집했어요. 장두식과 대한개발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장두식이 대한개발로부터 거액을 받았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준호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화재 발생 일주일 전 장두식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군. 태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노점을 열었습니다.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루라도 더 장사를 해야 했어요. 할머니 병원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용역들이었어요. 그들은 도윤의 노점 앞에 멈춰섰죠. 오늘부로 철거합니다. 짐을 정리하세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위에서 결정 났습니다. 화재 위험 시설은 즉시 철거하라고요. 용역들이 노점을 둘러쌌습니다. 무력으로 철거하려는 기세였어요. 도윤은 노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노점 앞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철판 지붕을 꽉 붙잡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우리 전 재산이에요. 이걸 빼앗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도윤의 절규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덩치 큰 남자 둘이 도윤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했죠. 협조 안 하면 진짜 강제 집행합니다. 용역 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윤이 버티자 더 많은 용역들이 달려들었어요. 도윤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김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고 박 사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그만해. 다칠라.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용역들이 더 거칠게 도윤을 잡아당겼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도윤이 바닥에 쓰러질 뻔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맨 앞 차의 번호판을 본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태그룹 회장 같은데 회장이 직접 왔나?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성이 천천히 내렸어요. 검은 정장에 은발이 햇빛에 반짝였죠. 뒤이어 준호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이었어요. 태성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도윤의 노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용역들이 당황해서 멈칫했어요. 구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태성이 용역 대장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철거를 중단하시오. 용역 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시는 겁니까?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한태그룹 한태성 회장님이십니다.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어요. 구청 담당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이건 구청의 정당한 행정 집행입니다. 태성이 담당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정당하다고?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만드는 게 정당한가?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화재 조사 결과. 태성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눈짓했어요. 준호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말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CCTV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화재 당시 CCTV 영상입니다. 보시죠. 화재 발생 10분 전 두 남자가 창고 근처를 서성입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장두식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정장 남자도 함께였죠. 담당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CCTV 카메라를 가린 직후 해당 카메라의 녹화가 중단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후 화재가 발생했죠. 태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뿐만이 아니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시오.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장두식 씨는 화재 일주일 전 대한개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개발은 이 시장 재개발 사업의 주계약자 후보였죠. 상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일부러 불을 낸 거야? 도윤이한테 누명을 씌운 거구나. 태성이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구청 내부 문서입니다. 화재가 난 창고는 재개발 시 우선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가 말을 잃었습니다. 용역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넘길 것이오. 그때 장두식이 시장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죠. 장두식 씨, 방화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장두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두식이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 증거가 어디 있어. 하지만 태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있고 목격자도 있소. 시장에 불을 질러놓고 누명을 씌우려 한 죄 무겁게 받을 것이오. 장두식이 경찰차에 태워져 갔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용역들도 황급히 철수했어요. 시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죠. 상황이 정리된 후 태성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한태그룹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태성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아.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봤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손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겠니?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영문을 모른 채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손등의 갈색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태성이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한태그룹 회장이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죠. 상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태성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는 걸까요?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 한민서가 내 딸이야. 넌 내 손자란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태성이 도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19년이야. 19년 동안 널 모르고 살았어. 내 엄마를 내쫓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태성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냉철한 회장이 사람들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다오. 할 수 있다면 용서해다오. 도윤은 멍하니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이 재벌가의 손자라니. 그럼 엄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걸까요? 김 사장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한태그룹 손자란 말이야? 다른 상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회장이 직접 나선 거구나.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있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 내 엄마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그 반점까지. 모든 게 일치해.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존재, 엄마가 왜 혼자 자신을 키웠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리안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놀랐죠. 할아버지. 리안이 태성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도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호떡 형아,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리안의 순수한 기쁨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도윤이 리안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태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시간을 줄게. 하지만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3일 후 병원 검사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도윤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는 동안 도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죠. 따끔할 거예요. 잠깐만 참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붉은 피가 시험관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피 속에 19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죠. 옆 의자에 앉아있던 리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형아, 아프지 말라고 부적 그려줄게요. 리안이 종이에 삐뚤빼뚤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런 리안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사촌 동생이라는 게 신기했죠. 체열이 끝나고 도윤은 솜을 팔에 대고 눌렀습니다. 태성도 검사를 받기 위해 팔을 걷었어요. 재벌 회장의 팔에도 똑같이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흐르는 피는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모두에게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성은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준호가 여러 번 불러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점에서 호떡을 구우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태그룹 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가난했던 삶은 뭐가 되는 걸까요? 계심 할머니는 병실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윤아,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앞으로 너의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염주를 만지작거렸어요. 도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도윤이 엄마를 찾으며 울던 날들, 학교에 처음 가던 날, 그리고 호떡을 처음 구워내던 날까지요.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태성과 도윤이 마주 앉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확실한 혈연관계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도윤은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인 거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태성이 눈을 떴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의사가 자리를 비켜주고 나간 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들어줄 수 있겠니? 내 이야기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 민서는 내 첫째 딸이었어. 똑똑하고 예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지.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25살이 되던 해 평범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집 아들이었지. 난 반대했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민서는 울며 매달렸어.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난 냉정했지. 가족과 그 사람 중 선택하라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집을 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내가 찾지도 않았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자신을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나중에 알았어.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 민서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민서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넌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지. 태성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19년이야. 19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어. 내가 무슨 할아버지냐. 난 그저 죄인일 뿐이야.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는 할아버지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도윤의 말에 태성이 더 흐느꼈습니다. 그게 더 미안해. 민서가 날 미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죄스러워. 한참을 울고 난 후
태성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니? 늦었지만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19년을 혼자 살아온 시간이 쉽게 지워질까요? 하지만 태성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 계신 할머니의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태성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 누구시죠? 태성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윤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계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어요. 태성이 모든 것을 설명했죠. 할머니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불쌍한 민서, 불쌍한 도윤이. 할머니가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온 게 어디예요. 도윤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태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도윤이한테 잘해주세요. 도윤이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윤아, 이제 내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외롭지 않겠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안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리안의 순수한 기쁨이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도윤이 리안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족이야. 리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형아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천천히 하자. 도윤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저녁 TV 뉴스에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태그룹 한태성 회장이 오랫동안 몰랐던 손자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 호떡을 팔던 청년이 한태그룹의 후계자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또한 시장 방화 사건의 주범인 장두식 씨와 대한개발 관계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성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발전은 사람을 빼놓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TV를 보며 환호했어요. 김 사장이 말했죠. 도윤이가 재벌 손자였다니. 그래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좋은 애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 도윤은 여전히 시장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에는 화단이 놓여 있었고 소방시설도 새롭게 설치되어 있었죠. 예전의 어둡고 낡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민도윤 호떡과 건강식 연구소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은 소박했지만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호떡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간식, 음식 섭취가 힘든 사람을 위한 부드러운 음식 샘플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도윤은 가게 안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영양학을 공부했고 그 지식을 토대로 특별한 호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일반 밀가루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쌀가루를 섞고 설탕 대신 부드러운 단호박 크림을 넣었죠. 형아, 이거 정말 맛있어.
리안이 새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볼은 통통해졌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죠. 무엇보다 이제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리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리안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지?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했던 음식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어요. 도윤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요리 덕분이었죠. 가게 한쪽에서는 계심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가게에 자주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원래는 말이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호떡 반죽을 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지만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김 사장이 거들었어요. 우리 시장 스타예요. TV에도 나왔잖아요.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도윤을 의심했던 그도 이제는 누구보다 도윤을 아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시장의 자랑이죠. 오후 2시 태성이 회사를 마치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장이 작은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태성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개발했니? 도윤이 새로 만든 음식을 보여줬어요. 음식을 삼키기 힘든 환자용 젤리 형태 영양식이에요. 맛도 있고 영양도 충분해요. 태성이 시식을 해봤습니다.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음식이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그때 준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푸드케어 프로젝트가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윤도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죠. 푸드케어 프로젝트요? 태성이 설명했습니다.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이야. 내가 중심이 될 거야.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가 푸드케어 재단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죠. 며칠 후 푸드케어 재단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큰 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푸드케어 재단 1호 장학생 민도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도윤이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도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호떡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음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리안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리안이 객석에서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따뜻한 한 끼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먹는 기쁨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도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계심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죠. 발족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사진관에 모였습니다. 전문 사진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모두 가까이 서주세요. 태성, 도윤, 리안, 그리고 계심 할머니가 나란히 섰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어요.
재벌 회장과 시장 청년, 아픈 아이와 병든 할머니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사진사의 신호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 새벽 차가운 시장에서 호떡을 굽던 날, 리안을 처음 만난 날, 화재로 누명을 쓸 뻔했던 날,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난 날까지요. 모든 것이 호떡 냄새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운명을 바꿨어요. 가족을 만나게 해줬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해줬죠.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화로운 요리가 가득했을 테이블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윤이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리안이 호떡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먹는 게 제일 맛있지. 계심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태성을 바라봤죠. 1년 전에는 원망도 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도윤이 처음으로 태성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도윤아. 따뜻한 온기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죠. 도윤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상인들도 행복했고 손님들도 늘어났죠. 도윤은 매일 대학과 가게를 오가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리안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어느 날 리안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형아, 나도 나중에 형아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윤이 리안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물론이야. 리안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리안이 품에서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태성은 회사 일을 마치고 자주 시장에 들렀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회장이 아니라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손자와 함께 호떡을 먹으며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도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청년, 가족을 되찾고 용서를 배운 청년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호떡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구하는 큰 나무로 자라났어요. 봄날의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윤의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호떡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가족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따스함을 전해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감동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바라며 마치는 인사드리겠습니다.